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새로운 중앙은행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47년에 제출된 중앙은행 재편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은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이 제정되고 그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자본금을 출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95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사로서 해방 이후 최초로 제출된 중앙은행 재편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조사월보에 실린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중앙은행 재편안으로서 신조선 중앙은행 일시론의 논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은행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조사월보의 창간 후에 신조선 중앙은행 일시론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것은 은행권의 발행과 통화관리의 당사자로서 조선은행이 중앙은행 제도의 재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론은 당시의 관점에서 조선은행 관계자들이 중앙은행 재편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 발행 제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론에서는 새로 설립되는 중앙은행의 조직을 발권부와 은행부로 구성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권부는 은행권 발행과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 시론에서는 정화준비와 보증준비에 근거하여 은행권 발행을 요구하는 금한본위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화준비로서는 지금, 금환 혹은 외국은행에 대한 예치금을 그리고 보증준비로서는 한국 신정부가 발행할 국채와 공채, 기타 신용이 확실한 단기 상업어음 등의 준비를 요구하였는데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것은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조선은행 관계자들은 왜 금한본위제를 주장했을까요? 이것은 식민지기의 화폐 발행 관행의 연속이라는 측면보다는 신생 독립국에서 발행되는 화폐가 대외적으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 지불 수단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식민지 조선은행은 일본은행권 이외의 심지어 전시기 말기에는 보증 준비에 근거하여 통화를 발행했기 때문에 대외 지불 수단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은행 관계자들은 미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정화 준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시론에서는 당시의 미 달러에 대한 환율을 1달러당 25원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25억 원의 정화 준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론에서는 당시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가 지나치게 많이 발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최고 발행액 제한 제도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 준비에 제약이 있지만 보증 준비에 근거하여 통화는 원하는 대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발행액 상한을 정해서 통화량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 구조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식민지기의 발행제도와 유사했지만 그것이 의도한 바는 전혀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 구조에서도 외형상으로는 식민지기와 유사한 듯 했지만 그 의도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시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주식회사로 설립하기로 했지만 정부 출자 비중을 높여 준국영제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5억 원으로 책정된 자본금은 우선 정부와 금융기관이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출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2억 원에 한해 일반 주식 공모를 통해 조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식 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조달했던 식민지기와는 달리 정부 출자 비중을 높이고 민간 참여 비중을 낮췄다는 점에서 식민지기의 조선은행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의 출자인데 이 시론에서는 국립광공은행, 국립식산은행, 국립상업은행 등과 같이 국립금융기관의 신설과 이들의 출자를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 비중에서 민간에 비해 정부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시론에 따르면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제2차 대전 이후 서구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앙은행의 국유화 추세를 수용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수익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한 국유화를 채택할 경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신생 독립국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종속기관으로 전락할 우려와 그에 따라 중앙은행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보다 재정적 편의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중앙은행의 공개적 운영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관계, 즉 중앙은행의 독립적 운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조선은행 관계자들도 중앙은행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론에 제시된 중앙은행의 업무에는 국고금 출납 업무, 재할인 및 금융시장 조작 업무, 금융통제 조정에 관한 업무, 외국환에 관한 업무, 중앙집중결제에 관한 업무 등과 같이 이전의 조선은행과는 달리 통상 인정되는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론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통해 조선은행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의 참여를 확보하여 정부 직접 통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총재와 부총재 각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 감사 3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금융계, 산업계, 경제계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령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람,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호선된 사람 2명, 광공업 및 농림수산을 주관하는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조선상공회의소 임원과 저명한 경제학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임명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이와 같이 금융계, 산업계, 경제계는 물론 주주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게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정부의 독단 내지 재량적인 운영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47년에 조선은행 관계자들이 중앙은행 재편안을 최초로 제출했는데 이것은 국제통화제도의 변화, 중앙은행 국유화 추세, 신생 독립국인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통화가치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고려하며 제기한 하나의 시론에 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1947년에 제출된 중앙은행 재편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은행법 제정과 한국은행의 조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